어머니, 보상금은 이미 며느리 윤미 씨 명의로 지급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쇳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 울렸죠. 저는 그 젊은 건물주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예요. 71살이에요. 인천 구월동에서 작은 떡볶이집을 하고 있어요. 아니, 했다고 해야 하나요? 이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겪은 일을 누군가에게 꼭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벌써 15년 전이에요. 그날 이후로 이 가게가 제 전부였어요.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져요. 다시마를 담그고 떡을 삶고 양념장을 만들죠. 그렇게 50해 가까이 버텼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떡볶이 맛이 예술이에요라고 할 때면요. 그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가게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었거든요. 외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석 달 전부터 가게 유리문에 이상한 종이가 붙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구역 철거 예정.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죠. 옆 가게 사장님들도 다들 불안해하셨어요. 구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려운 말들 뿐이더라고요. 며느리 윤미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요즘 이런 거 다 복잡해요. 저는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서류도 챙겨주고 구청에도 다녀온다고 하니까요. 저는 그저 가게 일만 했어요. 아들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며느리 윤미와 손주 지호만 남았죠. 지호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저는 그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가게를 해서 학비라도 보태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건물주가 찾아온 거예요. 이 계약서 보세요. 여기 어머니 도장 찍혀 있잖아요. 보상금 3천만 원, 며느리 윤미 씨 계좌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약서를 받아들었죠. 거기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정희. 그런데 그 옆에 찍힌 도장을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서명란에 쓰인 글씨를 봤어요. 그 글씨는요,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글씨를 잘 못 써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쓸 때면 항상 삐뚤삐뚤해요. 정자의 마지막 획을 길게 긋는 버릇이 있어요. 남편이 놀리곤 했죠. 여보, 당신 이름은 왜 매번 춤을 추냐고요. 근데 이 서류의 글씨는 너무 반듯했어요. 누군가 또박또박 쓴 글씨였죠. 이거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건물주는 피식 웃더라고요. 어머니, 며느리분이 대리로 서명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저는 서류를 본 적도 없어요. 며느리한테 말을 들은 적도 없고요. 건물주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건 집안 문제시고요. 저희는 정식 절차대로 했습니다. 계약서도 있고 보상금도 지급했어요. 이제 이 건물은 한 달 안에 비워주셔야 합니다. 한 달이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죠. 3천만 원이요? 제가 50해 동안 지킨 이 가게가 3천만 원이라고요? 그것도 제가 한 푼도 못 받았다고요? 건물주가 나간 뒤에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며느리 윤미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뒤에 며느리가 받았어요. 어머니, 왜요? 윤미야, 보상금 받았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긴 침묵이었죠. 어머니, 그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윤미야, 보상금 어디 갔니? 3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어머니, 지금 집에 가고 계세요? 집에서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놓지도 못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윤미가 들어왔죠.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식탁에 그 계약서를 펼쳐놨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윤미야, 이게 뭐니? 며느리는 계약서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웃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요? 응, 이 서명 말이야. 내 글씨가 아닌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했어요. 서명도 도장도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니? 제가 어머니 이름으로 서명했어요. 도장도 제가 찍었고요. 어머니가 서류 같은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처리한 거예요.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보상금은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결국은 다 우리 가족 거잖아요. 제가 좀 더 일찍 챙긴 것 뿐이에요. 그 말이요, 제 가슴을 쳤어요.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요. 우리 가족 거라고? 그게 내 가게야. 내가 50년 동안 지킨 거란 말이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어차피 가게 문 닫아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재개발되면 다 철거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지호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내 이름을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니? 어머니가 하셨으면 시간만 걸렸을 거예요. 구청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서류 작성하고요. 제가 빨리 처리해 드린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아이가 제가 낳지는 않았어도 15년을 함께 산 이 아이가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윤미야, 그 돈 당장 돌려줘. 며느리가 비웃듯이 웃었어요. 어머니, 그거 이미 다 썼어요. 지호학원비 밀린 거 내고 제 병원비 내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우리 살림이 얼마나 빠듯한지. 그래도 그건 내 거야. 어머니 거 맞죠?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결국 다 우리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아이가 날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어요. 나가. 네, 나가라고 했어. 당장. 며느리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나가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날 밤을 잠도 못 자고 앉아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되니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습관이란 게 무섭죠. 가게로 갔어요. 다시마를 담그고 떡을 삶았어요. 양념장을 만들었죠. 그런데 국물을 끓이다가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국자를 든 손이 떨렸어요. 그 뜨겁고 진한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마치 제 인생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을 찾아갔어요. 민원실 직원에게 물었죠. 이 인감증명서요. 제가 낸 게 아니에요.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어머님, 여기 도장 찍혀 있는데요. 그 도장이요. 제가 찍은 게 아니라니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도장이 맞으면 본인으로 인정됩니다. 그게 규정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 서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럼 가족분이 대리로 하신 거 아닐까요? 저는 계약서의 도장 부분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제 도장은요, 제가 직접 찍으면 손끝의 압력과 습기 때문에 왼쪽이 좀 더 진하게 찍혀요. 관절염이 있어서 오른손에 힘을 주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도장은요, 고르게 찍혀 있었어요. 마치 젖은 천으로 눌러 찍은 것처럼요. 이거요. 누군가 제 도장을 훔쳐서 찍은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그런 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저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경찰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제 도장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제 도장은 항상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뒀는데요. 구청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안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제일 아래 칸, 남편의 옛날 통장들 사이에 넣어둔 도장 케이스를 꺼냈어요. 열어봤어요. 도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케이스 안쪽에 붉은 인주 자국이 묻어 있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도장을 쓴 게 언제였죠? 한 3년은 됐을 거예요. 그때 인주를 깨끗이 닦아서 넣어뒀는데요. 누군가 이 도장을 꺼내 썼다가 다시 넣어둔 거예요. 며느리 윤미밖에 없었어요.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죠. 남편 사진을 봤어요. 액자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겠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가게에 나갔어요. 떡을 삶고 국물을 끓였죠. 손님들이 오셨어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 하나요. 저는 웃으며 떡볶이를 담아드렸어요. 그런데 점심때쯤이요. 배달 알바 준호가 왔어요. 23 젊은 친구예요. 이 동네 대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도와주거든요. 사장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응, 그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젊은 친구한테 제 사정을 말해야 하나 싶었죠. 근데요, 이상하게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준호야, 사실은 말이야. 저는 그 아이에게 다 말했어요. 재개발 이야기,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서명한 것, 보상금을 가져간 것까지요. 준호는 심각한 얼굴로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그거 범죄예요. 사문서 위조죠. 사문서 위조? 네, 남의 이름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가족이라도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요. 이건 범죄였어요. 그런데 사장님,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 네, 며느리분이 한 거라는 증거요. 요즘은 증거 없으면 경찰도 못 움직여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라고는 제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은 휴대폰보다 녹음기가 낫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랑 다시 대화하실 일 있으면 꼭 녹음하세요. 다 남겨야 해요. 녹음을요? 네, 제가 하나 구해드릴게요. 작은 거요. 이틀 뒤, 준호가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죠. 사장님, 이거 여기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럼 다 녹음됩니다. 이렇게 작은 게 되니? 네, 요즘 거는 성능이 좋아요. 저는 그 녹음기를 가게 계산대 서랍에 넣어뒀어요. 혹시 모를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이요.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요.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저는 불을 끄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이 가게 맞지? 응, 여기 할머니 혼자 하는 떡볶이집이래.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 거야? 한 달 안에. 근데 할머니가 좀 버티는 모양이야. 에이, 할머니는 며느리가 처리한다더라. 걱정 말래. 그 순간이요.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죠. 누구 있어? 남자들이 유리문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불 꺼져 있네. 아무도 없나 봐. 가자, 시간 없어.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가 처리한다고요? 나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죠. 준호야, 지금 가게로 올 수 있니?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와줘. 부탁이야. 30분쯤 지나서 준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저는 준호에게 방금 들은 대화를 말해줬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장님, 그거 녹음하셨어요? 아니, 그때는 녹음기가 서랍 안에. 아, 이런.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부터 녹음기를 항상 가지고 계세요. 호주머니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오시면 꼭 대화를 녹음하세요. 근데 준호야, 녹음한 게 증거가 되니? 네, 본인이 한 대화는 녹음해도 돼요. 그게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싸움은요,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증거 싸움이었던 거죠. 다음 날부터 저는 작은 녹음기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가게에 누가 오든 무슨 말을 하든 다 녹음하기 시작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내일 가게로 갈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렸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배터리가 충분한지, 작동이 잘 되는지요. 준호가 말했었죠. 사장님, 증거를 모으세요. 그게 사장님을 지킬 겁니다. 그래요. 이제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5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온 사람이 바로 저니까요.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가게로 왔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며느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죠. 뭔가 단단히 준비하고 온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며느리가 의자를 빼며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았죠. 손을 앞치마 주머니에 살짝 얹었어요.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어머니,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더라고요. 이게 뭐니? 명도 소송 예정 통지서예요. 이거 받으시면 법원에서 강제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명도 소송이요? 윤미야, 그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거니? 어머니, 그 돈은 이미 썼다고 했잖아요. 지호학원비, 병원비. 그래도 그건 내 돈이야. 내가 쓸 권리가 없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어차피 가게 문 닫아야 하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어머니는 혼자 사실 수 없어요. 누가 모시겠어요? 저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요. 제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 곁에 남은 사람은 며느리와 손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니?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게 철거되면 어머니 갈 데 없어요. 저희 집으로 오셔야죠. 그러려면 제 말 좀 들으세요. 내 말 좀 들으라고? 네, 이 서류에 사인하세요. 그럼 깨끗하게 정리되고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며느리가 펜을 꺼냈어요. 제 앞으로 밀었죠? 거절한다.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났죠.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다 녹음됐어요.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아들 민석이었어요. 제 아들 민석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민석이는 살아있어요. 다만 사고 후유증으로 싱가포르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벌써 3년째예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민석이라고 떴죠. 저는 얼른 받았어요. 민석아, 엄마.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3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민석아, 어떻게 지내니? 엄마, 윤미한테 들었어요. 재개발 얘기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 그래. 윤미 말로는 엄마가 동의하셨다던데요? 좋은 집으로 옮기신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민서가 그게 아니야. 엄마는 동의한 적 없어. 네. 그럼 윤미가 왜? 윤미가 엄마 이름으로 서명했어. 도장도 엄마 몰래 썼고 보상금도 다 가져갔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미가 엄마 서명을 위조했다고.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윤미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요.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멍했어요. 민서가, 너는 내 엄마 말을 안 믿니? 엄마, 윤미가 왜 그래요? 다 엄마 생각해서 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게도 철거되는데. 그래서 엄마 이름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니?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그만 쉬세요. 윤미랑 잘 지내시면 안 돼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죠. 민서가, 네 엄마. 엄마는 내가 부끄럽다.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제 아들마저요. 며느리 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일 장볼 것들을 적고 냉장고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낯선 남자 두 명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이정혜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한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명도 통보 받으셨죠? 한 달 안에 이 건물 비우셔야 합니다. 전 동의한 적 없어요. 여기 계약서 있잖아요. 사장님 도장 찍혀 있고요. 그건 위조예요. 남자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비웃듯 웃었죠. 사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예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깔끔하게 끝나요. 남자가 펜을 내밀었어요. 저는 가게 불을 환하게 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죠. 여긴 내 가게예요. 내 펜은 내가 써요. 사장님, 어렵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법원 가면 강제 집행 들어와요. 나가세요. 사장님, 나가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혀를 차며 나갔어요. 그리고 가게 문 손잡이에 노란 스티커를 붙이고 갔죠. 명도 예정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 스티커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노란색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그 노란 스티커가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새벽 4시가 되니 몸이 일어났어요. 가게로 갔죠. 문손잡이에 노란 스티커를 봤어요. 천천히 떼어냈어요. 그리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죠. 다시마를 담그고 떡을 삶았어요.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국물을 끓였죠. 그때 준호가 왔어요. 사장님, 어젯밤에 누가 왔다 갔죠? CCTV에 찍혔어요. 응, 명도 통보하러 왔었어. 준호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사장님, 이제 변호사 찾아가야 해요. 준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변호사요? 저 같은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간다고요? 준호야,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 아니? 사장님, 무료 법률 상담도 있어요.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봐야겠죠. 그날 밤 저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몸은 피곤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4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죠. 골목길을 걸어가는데요. 가게 문 앞에 뭔가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어요. 하얀 봉투였어요. 누군가 가게 문 밑으로 밀어넣고 간 것 같았죠. 저는 봉투를 주었어요. 손에 들어보니 묵직했어요. 뭐가 들었나 싶어서 열어봤죠. 그 순간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봉투 안에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5만 원권이 빼곡하게요. 손으로 세어보니 100장이었어요. 5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였죠. 어르신, 그냥 좋게 넘어가시죠. 서류는 깨끗합니다. 이 돈 받으시고 조용히 마무리하세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가요? 뇌물인가요? 봉투를 만지는데요. 손에 뭔가 묻었어요. 봉투 안쪽에 검은 먼지 같은 게 묻어 있었거든요. 그 냄새가요, 이상했어요. 마치 거짓의 냄새 같았달까요?
저는 그 봉투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켜고 테이블 위에 놓았죠. 그리고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지금 가게로 올 수 있니? 급한 일이야. 준호는 30분 만에 왔어요. 아침 일찍인데도 헐레벌떡 뛰어왔죠.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저는 봉투를 보여줬어요. 준호가 봉투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새벽에 가게 문 밑으로 누가 밀어넣고 갔어. 준호가 메모를 읽었어요. 그리고는 심각한 얼굴을 했죠. 사장님, 이거 증거예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증거? 네, 이건 회유 공작이에요. 사장님한테 입 막으라고 돈 주는 거죠. 준호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안쪽을 뒤집어 보더니 뭔가를 발견했죠. 사장님, 여기 뭐 붙어 있어요. 봉투 안쪽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명함 크기만 한 거였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도윤건설 내선번호 312. 그 이름을 듣는 순간이요. 머리가 띵했어요. 도윤건설이라고? 네, 여기 보세요. 준호가 스티커를 보여줬어요. 거기에 회사 로고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이름이 낯익었어요. 그래요. 그 젊은 건물주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희 도윤건설에서 이 일대를 재개발합니다. 준호야, 이 회사가 재개발하는 회사야. 그럼 이 봉투는 그쪽에서 보낸 거네요. 저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준호야, 그럼 윤미랑 이 건설 회사랑 한 통속이라는 거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사장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죠. 조직적이라고요? 그럼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랑 짜고 저를 속인 거예요?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제 더 조심해야 해요. 근데 준호야, 이 사람들이 왜 이래? 그냥 법대로 하면 되잖아. 법대로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사장님이 버티시면 재개발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정리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제가 버티는 게 그들한테는 골칫거리였던 거죠. 준호야, 나 어떡하면 좋겠니? 사장님, 이 봉투 그대로 들고 변호사한테 가요. 지금 당장요. 그날 오전, 저는 준호와 함께 구청 근처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무료 상담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소에 들어가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있었어요. 친절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서명한 것, 보상금을 가져간 것,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받은 봉투까지요. 변호사님은 심각한 얼굴로 들으시더니 봉투를 살펴봤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범죄요? 네,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이 봉투는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어려운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범죄라는 건 알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에 고소하셔야 해요. 며느리분과 이 건설회사 모두요. 경찰이요? 저는 망설여졌어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제 손주 엄마를요?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이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어르신이 50년 동안 지켜온 삶을 누가 함부로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손주가 있는데요. 어르신, 손주를 위해서라도 정당하게 해결하셔야 해요. 잘못된 걸 묵인하면 손주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르신, 진실은 준비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르신은 지금까지 잘 준비하셨어요. 녹음도 하셨고 증거도 모으셨잖아요. 변호사님의 말에 힘이 났어요. 그래요. 저는 준비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고소장부터 작성해요. 그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고소장이라는 걸 써봤어요. 변호사님이 옆에서 도와주셨죠. 며느리 윤미 그리고 도윤건설을 고소한다고요. 고소장에 제 이름을 쓸 때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제가 직접 쓴 거였죠. 상담소를 나오면서 준호가 물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보였죠. 맑은 하늘이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처음으로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소장을 제출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죠. 조사를 시작한다고요. 며느리 윤미와 도윤건설 대표 장도윤을 소환했대요. 그 소식을 듣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옆 가게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60대 중반쯤 되는 분이에요. 30년 동안 분식집을 하셨죠. 이 사장님 진짜 고소하셨어요? 네, 언니. 잘하셨어요. 저희도 당했거든요. 네. 언니도요? 그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보상금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중간에서 누가 가로챘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요. 언니, 이 사장님이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요,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재개발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고요. 보상금이 적게 나왔다거나 서류가 이상하다거나요. 이 사장님, 우리 함께 싸워요. 70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세탁소를 하신 분이셨죠. 저희도 증거 있어요. 다 모아뒀거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며칠 뒤 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재개발 관련 공개 간담회를 연다고요. 상인들과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대요. 준호가 말했어요. 사장님, 이거 기회예요. 여기서 증거를 공개하는 거예요. 간담회에서요? 네, 공개석상에서 밝히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저는 떨렸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고요? 사장님, 준비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와 변호사님, 그리고 동네 상인 5분이 함께 준비했어요. 증거를 정리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도윤건설이 여러 상인들의 보상금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며느리 윤미는 그 중 한 명이었고요. 이 사장님, 윤미 씨는 아마 도윤건설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며느리가 건설회사에서 일을요? 네. 내부자로 활동하면서 상인들 정보를 빼낸 것 같아요. 제 머리가 띠웅했어요. 며느리가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간담회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며느리와도 마주쳐야 하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가게에 가서 떡을 삶았죠.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이었거든요. 드디어 간담회 날이 왔어요.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이었죠. 준호가 함께 갔어요. 동네 상인분들도 다 오셨고요.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맨 앞줄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가방 안에는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구청장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재개발 진행 상황을 설명했죠. 하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계속 문만 쳐다봤거든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윤미가 들어왔어요. 그 옆에 젊은 남자가 있었죠. 장도윤, 도윤건설 대표였어요. 윤미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들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 같았죠. 구청장의 발표가 끝났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죠.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장님, 이제예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요. 네, 질문하시죠. 구청장이 저를 가리켰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또렷하게 냈어요. 저는 구월동에서 50년 가까이 떡볶이집을 해온 이정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이번 재개발 과정에서요.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서명이 위조됐습니다. 보상금도 제 동의 없이 다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갔고요. 웅성웅성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요. 누군가 제 가게 문 밑으로 현금 500만 원을 넣고 갔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라면서요. 구청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요. 서류를 위조한 자, 그리고 돈으로 입을 막으려 한 자, 그들의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준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프로젝터에 자료가 하나씩 떴죠. 첫 번째, 위조된 계약서였어요. 제 서명과 진짜 제 서명을 비교한 거였죠. 여기 보시면 글씨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보상금 이체 내역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보상금이 윤미의 통장으로 들어간 거였죠.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제 며느리 윤미입니다. 구석에서 윤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세 번째, 봉투 안에 있던 스티커였어요. 이건 도윤건설 내선번호 스티커입니다. 50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 안에서 나왔어요. 장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번째, 녹음 파일이었어요. 며느리와의 대화, 그리고 가게 밖에서 들은 남자들의 대화였죠. 할머니는 며느리가 처리한다더라. 그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구청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리고 이건 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네 상인분들이 일어났어요. 한 분씩 자신의 이야기를 했죠. 저도 보상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저희 서류도 이상해요. 도윤건설에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거기엔 윤미와 장도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도윤건설 사무실에서 찍은 거였죠. 제 며느리 윤미는 도윤건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정보를 빼내서 건설사에 넘긴 거예요. 그 순간이요. 윤미가 벌떡 일어났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손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어머니, 저는 앉으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윤미는 천천히 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간담회장은 술렁거렸죠.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구청장이 말했어요. 이 문제는 경찰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간담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준호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가방을 챙겨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요.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어머니. 돌아봤어요. 윤미였어요. 멀리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그대로 걸어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었죠. 요즘 들어 이정막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저녁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죠. 창밖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해가 졌어요. 어둠이 내렸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요? 이 시간에요? 문을 열었어요. 윤미였어요. 어머니. 며느리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뭐하러 왔니?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망설였어요. 들여보내야 하나요? 어머니, 제발이요. 5분만요. 저는 한숨을 쉬고 문을 열어줬어요. 윤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거실로 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고 윤미는 제 맞은편에 섰어요. 앉지도 않고요.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윤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갑자기 와서 잘못했다고? 네,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요. 저는 팔짱을 꼈어요. 진실이라고? 네, 어머니께 숨긴 게 있어요. 윤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요, 처음엔 정말 어머니를 도우려고 했어요. 재개발 서류도 복잡하고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도윤건설 장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작년 가을? 네, 그 사람이 제 친구 소개로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안을 했죠. 재개발 지역 상인들 정보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요. 제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당연히요. 근데 장 대표가 제 빚 얘기를 꺼냈어요. 빚? 네, 제가 카드 빚이 좀 있었어요. 3천만 원 정도요. 민석이 재활 치료비 때문에 쓴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 일만 도와주면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요. 그리고 지호대학 등록금도 보태주겠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욕심이 났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고, 지호를 좋은 대학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의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조한 거니? 네, 장 대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머니 도장을 몰래 찍고 서명도 했어요.
보상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했죠. 그게 얼마였니? 3천만 원이요. 근데 그 중에 1,500만 원을 장 대표한테 줘야 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그럼 넌 1,500만 원 때문에 날 배신한 거니?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넌 내가 50년 동안 지켜온 걸 빼앗아 간 거야. 돈 때문에. 윤미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께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를 쳐다볼 수가 없었거든요. 윤미야, 네 어머니. 그래도 그건 변명이야. 빚이 있든 없든 남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하물며 시어머니 이름을요. 네, 알아요. 그리고 가장 나쁜 건요. 날 속인 거야. 나를 바보로 만든 거지. 윤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장 대표가요. 제 친정도 엮었어요. 친정? 네, 제 동생이 사업하다가 부도 났거든요. 그 빚도 장 대표가 알았어요. 그래서 협박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내 동생 파산시키겠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그때부터요, 무서웠어요. 장 대표가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했거든요. 다른 상인들 정보도 빼내라고 하고 어머니를 설득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넌 계속한 거니? 네, 어머니. 제가 약했어요. 겁이 났어요. 방 안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윤미야. 네, 어머니. 내가 무서웠다는 건 이해해. 빚도 있었고 협박도 받았다는 것도 알겠어. 어머니. 근데 그래도요, 죄는 죄야. 내가 한 일은 범죄고 그 죄는 내가 받아야 해. 윤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알아요. 경찰 조사 받을 거지? 네, 이미 출석 통지 받았어요. 거기서 다 말해야 해. 장 대표가 시킨 것도 협박받은 것도 다요. 네, 다 말하겠습니다. 윤미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지호는요? 지호? 지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가 할머니를 속였다는 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손주 지호요. 고등학생인 그 아이요. 진실을 말해야지. 내가 잘못한 거니까. 지호가 저를 미워하겠죠. 미워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내가 받아야 할 죄야. 윤미가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분노도 있었지만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도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기회가 없었던 거겠죠. 빚에 쫓기고 협박받고요. 하지만요, 그래도 선택은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받아야 하는 거죠. 윤미야, 일어나. 윤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죄는 제가 받겠습니다. 어머니한테 받은 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죠. 싱크대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 제 국자가 있었어요. 50년 동안 쓴 낡은 국자요. 그 국자를 들었어요. 무거웠죠. 50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윤미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요, 그 국자를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윤미의 손을 잡았어요. 윤미야,
네, 어머니. 난 너를 용서하지 않아. 아직은요. 네, 알아요. 근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만은 받아줄게. 윤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그날 밤이요.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에 눈이 떴어요. 몸이 가벼웠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어요. 가게로 갔어요. 다시마를 담그고 떡을 삶았죠.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국물을 끓이는데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맛이 더 좋았어요. 준호가 왔어요. 사장님, 표정이 밝으시네요. 그래, 오늘 국물이 잘 됐어. 사장님 마음이 편해지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제 마음이 조금 풀린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대요. 한 달 뒤였죠. 그 한 달 동안요.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했어요. 손님들이 오셨고 떡볶이를 팔았죠. 동네 상인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이 사장님, 우리가 다 같이 재판 보러 갈게요. 고맙습니다, 언니. 재판 날이 왔어요. 법원에 갔죠.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큰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준호와 변호사님, 그리고 동네 상인분들이 함께였죠. 건물주 장도윤이 있었어요. 구청 직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윤미도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님이 말씀하시고 변호사님들이 변론했죠. 저도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했어요. 피해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71살 이정희입니다. 50년 가까이 떡볶이집을 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제 이름을요, 누군가 마음대로 썼어요. 그게 가장 슬펐어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삶이거든요. 5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이름을요, 돈 때문에 누군가 훔쳐갔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을 돌려받고 싶었어요. 제 삶을 돌려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재판은 길었어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됐죠.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선고 공판이 열렸죠.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으셨어요. 피고인 장도윤은 사문서 위조, 사기,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피고인 구청 직원 박모 씨는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 및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다. 그리고 윤미 차례가 왔어요. 피고인 윤미는 사문서 위조 방조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하나 자백하고 협박받은 정황이 있으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다. 윤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피해자 이정혜 씨의 재개발 보상 관련 계약은 무효로 한다. 해당 부동산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며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 가게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법정을 나왔어요. 동네 상인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죠. 이 사장님 축하해요. 고생하셨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장님 해내셨어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지. 그날 저녁 저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간판을 올려다 봤죠. 이정의 떡볶이. 그 간판이 새롭게 보였어요. 다음 날 간판 밑에 작은 현수막을 달았어요. 준호가 만들어준 거였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름은 삶이다. 손님들이 그걸 보고 물었어요. 사장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름은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에요.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거죠. 며칠 뒤 윤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지호 데리고 가게 가도 될까요? 지호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와라. 떡볶이 해줄게. 주말이 왔어요. 오후 2시쯤 윤미와 지호가 왔어요. 할머니, 지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손주였죠. 많이 컸더라고요. 우리 지호. 많이 컸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 괜찮아. 윤미는 멀찍이 서 있었어요.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윤미야 앉아. 네, 어머니. 저는 떡볶이를 끓였어요. 예전처럼요. 국자로 국물을 저으면서요. 지호야, 이거 먹어봐. 할머니, 맛있어요. 지호가 웃으며 먹었어요. 윤미도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죠. 어머니, 맛은 여전하시네요. 응, 이 맛은 안 변해. 우리는 조용히 떡볶이를 먹었어요. 어색했지만요, 나쁘지 않았어요. 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 대학 가면 여기서 아르바이트 해도 돼요? 너, 여기서? 네, 할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오너라. 할머니가 떡볶이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윤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할 게 아니야. 넌 아직 할 일이 많아. 네, 알아요. 사회봉사 열심히 하고 빚도 갚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날 오후를 우리는 함께 보냈어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요.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죠. 며칠 뒤 새벽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4시에 일어났죠. 가게로 갔어요. 다시마를 담그고 떡을 삶았어요. 양념장을 만들었죠.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었어요. 그 무게가요.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아침 손님이 오셨어요. 단골 할아버지셨죠. 사장님 여전하시네요.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그럼요, 여기 떡볶이가 최고인데. 저는 웃으며 떡볶이를 담아드렸어요. 사장님, 그 사건 다 끝났다면서요? 네, 끝났어요. 대단하세요, 진짜. 이름을 지키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름을 지킨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 그날도 저는 떡볶이를 끓였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죠. 뜨겁고 진한 국물이었어요. 마치 제 안에 남은 열정처럼요. 다시 끓기 시작한 마음처럼요. 오늘도 저는 제 이름으로 서 있어요. 이정이라는 이름으로요. 50년을 지켜온 이 자리에서요. 저는 오늘도 국자를 들고 있어요. 손님들이 오고 떡볶이를 팔고 웃고 이야기하죠. 이게 제 삶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요. 기억해 주세요.
이름은 삶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 이정희가 해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제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